한국이 노벨문학상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정치적 모략이야. 한 일본인 작가가 평론가들의 댓글에서 포착한 멘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노벨문학상을 꿈꾸며 작가의 길을 걸어왔지만 한국의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을 듣고 큰 혼란과 질투에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노벨문학상 소식을 들은 이 일본인 작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카이 미유키입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해 소설을 꾸준히 써왔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제 작품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고 있는 평범한 작가랍니다. 모든 작가들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노벨문학상처럼 거국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 함부로 꿈꿀 수도 없는 상이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작가들에게 노벨문학상은 그저 하나의 상이 아니거든요. 뭐랄까, 아마도 최고의 영예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문학적 성취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작가들이 노벨문학상을 꿈꾸는 이유는 단순히 명예나 상금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그 상이 주는 세계적 인정과 영향력 때문일 거예요. 한편으론 거의 판타지에 가깝기도 해요. 마치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혐오하는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좌절스러웠죠. 사실 저는 매번 이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저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 늘 꿈꿔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저 아마추어일 뿐이지만요. 그래도 꿈은 공짜잖아요. 매번 그렇게 상을 받아가는 놀라운 작가들의 이름을 보며 언제나 꿈꿀 따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누가 될까 하는 기대감에 수상자 발표를 보던 전 이번 수상자는 한국의 작가 한강이라는 사실에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끼고 말았답니다. 이게 정말일까?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인 아니겠어요? 그것도 여성 작가 말이지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의외여서 경악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일본에서 잘 모르는 작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거는 한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수상자가 다룬 주제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그 작가의 목소리가 인류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받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독자들에게 읽히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성취라고요. 그러니 제가 안 놀랄 수 있겠나요? 유럽이나 미국의 작가도 아니고 아시아의 작가가, 그것도 한국의 작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권위에 저는 강하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한국 작가들이 그동안 상을 못 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작가가 2번이나 상을 타는 동안 한국의 작가들은 한 번도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잖아요. 전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쩔 수 없는 민족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일본을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일단 옛날부터 서구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개화되고 오픈마인드를 가진 일본쯤이나 되니까 간신히 그 상을 탈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늦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식민지이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한 권의 책에 담아내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쟁이라는 건 전 세계가 동감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이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상을 타면 좀 치사한 거 아닐까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얘네는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피해자랍니다. 피해자에게 어서 노벨상을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저는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상을 탄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한강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소년이 온다 라는 작품이 그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작품의 배경이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도대체 그게 뭔 사건이길래
이런 걸 가지고 책을 다 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사회적, 정치적 주제를 작품에 담는 것은 좀 불리할 텐데 뭐 하러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글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싶다면 너무 무거운 주제를 잡는 게 불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한강은 그런 주제를 과감하게 책을 통해 다뤘더군요. 차라리 식민지 얘기가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더군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국가의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 참혹한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얼굴, 피로 얼룩진 거리,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표정, 그 모습들이 제 스크롤을 멈춰 세우고야 말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비극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한강의 의도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한강은 운이 좋았던 거야. 이건 단지 한국의 현대사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것뿐이지. 일본에는 뭐 이런 사건 없었겠어? 주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게 화근일 뿐이야. 내가 이런 주제를 썼다면 나도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었겠지?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강에 대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두려고 했습니다.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인상 깊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한강의 글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죠. 그러나 그런 감정을 인정하게 되면 제가 그동안 자신에게 해왔던 모든 위로가 무너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건 그녀가 운이 좋았던 거야. 저는 한국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려 애쓰며 제 안의 불편함과 마주하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한국이 대박을 칠 때가 되었지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문학교육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체계적이기로 세계적으로도 원래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진짜 교육이라는 점에서 원래도 주목을 받고 있긴 했거든요. 특히 한국이 가진 역사적인 특성은 한국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또 한글은 굉장히 표현력이 월등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었을 때 다른 나라의 작가들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그려낼 수 있고 역사와 현대를 오가면서 독창성이 넘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유독 잘 만들어내서 국제문학상인 맨부커상,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에서도 상을 받고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어쩌면 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게 실수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야 없었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국, 그리고 한강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던 중 문득 일본에서는 한강의 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야후 재팬을 열고 검색창에 한강의 이름을 입력해 보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강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에서조차 한강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기사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루고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끙소리를 내며 저는 호기심에 몇몇 기사를 클릭해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수상 소식을 주목하며 그녀가 다룬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됐죠. 일본 작가들은 왜 이런 상을 못 받는가? 지금의 일본 문학은 과거에 비해 너무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댓글도 있었고 노벨 문학상도 결국 정치적인 상이네. 한국의 현대사라서 받은 거지. 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강의 수상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아니 의문을 느끼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였어요. 그들의 불만이 저 역시도 느끼고 있는 감정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나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묘한 위로를 받으면서도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열등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묘한 불쾌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죠. 나만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 일본 내에서조차 한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조차 그녀의 이름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풀보단 악플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사실 제대로 된 대중들의 평가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한강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마추어 작가로 남아있다는 현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이미 누군가가 올라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강 작가에 대한 소식을 추적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어느새 한강의 이름이 등장하는 기사와 뉴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어떻게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녀의 작품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보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놀라게 한 소식은 BTS의 뷔가 한강의 수상을 축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BTS라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런 그가 한강 작가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보고는 정말 큰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뷔가 자신의 SNS에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며 감명 깊게 언급한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부러움 때문에 말이에요. 이건 한국인 작가라서가 아니고 정말 작가 대 작가로서 참을 수 없는 부러움이었어요. 뷔는 군대에서 이 책을 읽었다며 그녀의 작품이 자신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전했고 그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여러분, BTS가 세계적인 스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BTS의 팬층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문화적 아이콘이 직접 그녀의 작품을 인용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문득 더한 사실이 제 머릿속을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뷔도 한국인인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걸까요? 과거엔 일본의 J-팝이 전 세계를 흔들었었다고요? 아니, 물론 전 세계를 흔든 건 아니지만 그건 아시아의 한계인 거고요. 어쨌든 J-팝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문학, 그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한국을 외쳐대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TS는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제는 한국의 작가까지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슴속 깊이 회한과 불안감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한때 가졌던 문화적 위상은 이제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에게도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점점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한 생각이 집착처럼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성공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꾸만 한강의 이름을 찾아보게 되고 그녀의 영향력과 성취에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 없게 되었죠. 계속해서 한강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강이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젠 질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올가매는 이 감정, 제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강에 대한 집착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강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 그 자체였죠. 내가 그토록 애쓰며 글을 쓰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거절당하며 힘겹게 걸어온 길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린 둘 다 그저 그런 작가였는데 이제 그녀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아마추어 작가로 남아 있었어요. 나의 글은 좁은 세계 안에서만 읽히고 있다는 생각에 더 큰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일본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 걸까?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휘돌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매일 같이 글을 쓰기를 좋아하던 절 보며 어머니가 늘 제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미유키, 너는 훗날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가 될 거야. 너는 멋진 작품을 쓰게 되겠지. 너의 소중한 감성과 창의성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 거야. 그래, 이건 어때?
이왕 이렇게 된 거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어보는 거야. 어릴 적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사명처럼 들렸어요. 눈을 빛내며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그 말에 힘입어 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마음속 한켠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꿈을 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허상에 가까운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상을 받는 작가가 되면 전 세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야기가 세계의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곤 했어요. 한때는 정말로 꿈속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장면을 생생히 꾸기도 했고요. 무대 위에서 상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 설레며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소중한 기억이 지금의 제 집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집착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저 또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말이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쏘아올린 공으로 이제 오히려 아시아의 여성 작가들이 더 많은 상을 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물꼬를 튼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노벨 문학상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과거 수상자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다룬 주제나 문체, 글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분석해보려 노력했죠. 어제 수상 소식을 듣고 밤을 샜죠. 일본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나 우에겐자 부로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제 작품에 이런 비결을 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감정과 삶의 본질을 담은 이야기를 쓰면 노벨 문학상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쓰디썼습니다. 작은 골방에 앉아 한국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시기 질투하며 지금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듯 컴퓨터 앞에서 타자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일본 문학계의 반응이 궁금해졌어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문학 평론가들이 과연 한강의 수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일본 문학계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문학 관련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학 평론가들이나 작가들이 한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역시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 눈을 끈 것은 한강의 수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주장하는 이들의 메시지였어요. 몇몇 평론가들은 한강의 수상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벨 문학상은 문학적 가치만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한강이 한국의 현대사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작품을 선택한 것이지 한강의 문학적 성취만으로는 수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주제 선택이 중요했을 것이다. 정치적 메시지나 역사적 배경이 작품의 문학적 깊이를 덮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스스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건 문학적 성취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에 얻은 주목인 거야. 역시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똑똑해 우리 일본인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저 역시 그저 한강의 성공을 단순히 운으로 치부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이 한강의 수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제 마음속 불안을 덜어주는 듯 했죠. 그녀가 정말 정치적인 배경 덕에 이 상을 받았다면 제 열등감은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찝찝한 기분을 덜어낼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문학이 단순히 정치적 주제만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까? 한강의 작품이 그저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한 소재로서 선택된 것일까?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이 정치적 배경 때문에만 주목받은 걸까? 라는 진솔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과 슬픔, 그리고 그 강렬한 메시지들은 단순한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진정한 문학적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저도 모르게 내심 그런 의문이 들었죠. 분명 한강의 작품이 다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건 맞았어요. 하지만 작가로서 알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연약함과 강인함을 표현한 그녀의 글에 깃든 진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제 제 안에서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평론가들의 비판적인 평가에 동의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이 미칠 듯한 딜레마. 한강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자괴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 그 작가의 이름은 문학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수상자들의 작품은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 읽히고 연구되며 그들의 글은 문학적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작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칠 것 같은 이 감정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기로 한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 누워 휴대폰을 들기도 했어요. 시시콜콜한 사람들 이야기나 읽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 모든 것은 다 잊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결국 또 다시 집착의 구렁텅이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의 구렁텅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SNS를 스크롤하다가 우연히 문학 동료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료가 남긴 글은 바로 같은 문화예술인으로서 한강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글 속에는 한강의 작품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녀가 이룬 성과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는 한강의 문학적 깊이를 인정하며 그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기쁘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는 다르게 같은 아시아인이자 여성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가슴 깊이 존경한다는 말을 담고 있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같은 작가로서 한강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동료를 보며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고통받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못난 감정에 빠져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애써 외면해왔던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이룬 성취를 보고 더 노력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컴퓨터를 켜서 한국인 한강의 수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댓글들을 보며 위안을 받으려 했죠.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패배감과 상실감에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아야 할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나는 질투와 시기만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심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은 진정한 의미에서 노력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작의 고통이 어땠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기만 한 멍청이었죠. 저희 엄마가 이러라고 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시고 책을 사주신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강의 글을 통해 영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며 스스로의 나태함을 변명으로 삼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일본보다 나아서 그래라는 생각에 더불어 그래도 일본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최악의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내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야 할 텐데 패배감에 빠져서 질투만 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뒤 저는 다시 한강의 작품과 그녀의 인터뷰를 제대로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외면하고 질투만 하던 감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그녀의 글과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한강이 정말 어떤 작가인지, 무엇을 느끼며 글을 써왔는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인터넷에서 한강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무심코 넘기지 않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어떻게 집필했는지, 그리고 그 글 속에 담긴 고통과 진정성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쓸 때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다고 하더군요. 글을 쓸 때마다 당시의 참혹함을 떠올리며 그것을 어떻게 소설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다고요. 그녀가 느꼈던 그 고통과 슬픔이 단순히 역사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표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죽지 말아요 라는 문장을 언급했을 때 저는 한순간에 그녀가 담고자 한 깊은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생존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외침이 저를 강하게 흔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작품이 단순히 운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글 속에 담긴 진정성과 용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을요. 그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담은 진정한 작가였습니다. 한강은 그저 사회적 이슈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초월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강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정치적 이슈로만 그리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풀어내었음을 깨달으며 저는 감동의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용기와 공감을 초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작품을 통해 온전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심이 작품을 통해 그대로 전달된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녀를 존경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질투했던 이유는 그녀가 이룬 성과가 저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과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인 한강 작가처럼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작가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진정성 있는 글을 쓰는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짧게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한국의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 인사드려요. 전 다시 저의 글을 쓰기 위해 서재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시기 질투와 열등감으로 한강 작가의 수상을 외면했지만 끝내 그 진정성과 용기를 인정하게 된 일본인 미유키 씨의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멋진 작가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